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자세히 분석해드릴 오늘의 키워드는 부정선거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었죠. 어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관위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뒤편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 한번 보시죠. 바로 어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영상인데요. 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어제 PPT까지 준비를 하며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선관위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요. 대리인단은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 변경이 가능했고 사전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1대 총선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지 사진을 보면 신권 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왼편에 보이시는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빳빳하게 돼 있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투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투표를 하신 뒤에 반 접어서 투표용지 함에 넣으시죠. 그러면 그 함에서 개표를 할 때 그걸 꺼내서 핀 다음에 여러 개를 피겠죠. 그러고 나서 저렇게 고무줄로 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렇게 접었던 걸 펴놓으면 저렇게 정말 빳빳하게 수십 장이, 저거 제가 보기엔 100장도 넘어 보이는데 저렇게 100장이 넘어 보이는 모든 용지가 저렇게 빳빳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인쇄가 잘못된 배춧잎 투표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이죠. 자, 이렇게 인쇄가 됐던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표 때 받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투표하십니까? 이거 잘못됐다 얘기해서 바꾸시든가 뭐 항의를 하든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저기에 보시면 저건 또 일명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일장기가 빨갛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장기라고 이제 명칭이 붙었는데 저건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쇄를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도장을 잘못 누르면 저렇게 된다는데 사실은 해명이 좀 이상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관위 해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하자 불이 나게 A4지 9장 분량이나 해명서를 뿌렸습니다. 9장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거 아시죠? 선관위는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주장에 먼저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의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사를 안 받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문매를 맞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테스트 계정을요. 여러분들, 테스트 계정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시험용, 테스트용입니다.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또 선관위는 빳빳한 투표용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사소한 실수다, 단순한 기계적 오류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반드시 접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돌 많은 경우 또 한 번, 두 번 접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접지 않고 손으로만 이렇게 가리고 온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묶음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술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종이를 반 접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를 있는다고 칩시다. 하루 이틀 놓으면 그게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형상 보존 기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접은 종이가 펴진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디 그 종이를 가져와서 한번 시험을 해서 보여주지 그랬어요. 언론과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앞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입니다. 또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춧잎 투표지와 일자기 투표와 관련해서는 잉크가 샜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서 날인한 경우에는 저렇게 동그랗게 일자기처럼 도장에 찍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표 다 해보셨죠? 그 도장 찍을 때 도장이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그 안쪽에 그 사람인 마크가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뭐 빨간 도장이 뭉친다고 저렇게 동그랗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잉크가 쎄서 저렇게 되며 또 요즘 우리 기술로 어떻게 저런 실수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아니라면 증명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우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이거 말고도 부정선거 정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투표함 봉인 스티커의 훼손, 또 사전투표 득표율의 비정상적인 패턴,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 등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선거 때마다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모르셨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이유로 아니라고만 우겼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영상은 지난 22대 총선 이틀 전인 4월 8일입니다. 물론 2024년이고요. KBS의 뉴스인데 저 보십시오. 지금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 개표함에다가 계속 뭔가 봉투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일자 선관위는 해명을 했습니다. 자, 회송용 봉투를 넣었다는 겁니다. 봉투를 저기다 왜 넣어요? 근데 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본데. 자, 근데 여러분들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저런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까? 검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검증이. 말만 믿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자,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증거로 대고 밝혀야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자, 선관위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보도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선관위는 그걸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 국정원의 조사 모두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나 스스로 어떤 증거를 내놓지 않나요? 또 모든 걸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라는 조직, 뭔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 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도가 됐던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뭐 아빠 찬스, 뭐 황제, 그다음에 특혜 승진. 그래서 문제가 되자 23년에 국민권익위가 7년 동안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무려 353건이 채용 비리 의혹에 있어서 적발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고려시대입니까? 음서제도, 뭐 자기 자식을 벼슬을 시키는 제도인데 양반이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거 이 정도면 기관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본인들이 구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받더라도 자신들이 내놓는 자료만 감사를 받겠다 합니다. 참나. 그럼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네? 자,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우리가 왜 주었을까요? 선거와 관련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무 간섭 없이 열심히 정의롭게 선거 관리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 친척들 데려다 쓴 겁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채용 비리가 혼자 독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다수가 짬짬이가 돼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걸 고리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여러 의혹들을 서로 침묵하고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관위 고위직 판사 출신들이 맡고 있고요.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향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호해준다. 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입니다. 자, 이번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곳 어디입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급을 받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인 거죠.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앙지검에서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 서부지법을 선택했다. 이런 지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당직인지 확인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좌익 카르텔인 것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좌파 성향들이 장악을 시도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철저히 이 카르텔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카르텔이 두꺼웠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 뒤에도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르텔을 증명하고 깨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도 어쩌지 못한 이 거대한 카르텔인 것입니다. 과연 이 부정선거의 카르텔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요? 여당은 말로만 보수 이런 거 외치지 말고요. 이런 카르텔을 뿌리채 뽑는 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점점 빼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보다 못해서 추운 칼바람을 맞으며 광화문에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게 우리 대한민국 그대로 가져다 바치지 않을까 너무나 우려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키워드 들여다봤고요. 잠시 뒤에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비화폰을 통해 곽정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화 및 선관위의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이 연거푸 무산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비화폰은 도감청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에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제에 이어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난 1일에 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두 개 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하지도 않고요.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동안의 관례였던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강제 구인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하려고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게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압박에 쫓겨 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왜 모를까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저녁 간부들과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간부 4명과 함께 공수처 청사가 위치한 과천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1시간 20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자, 문제는 그날 오후 5시 40분경, 그러니까 40분 전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직접 가져간 와인 한 병과 식당에서 주문한 맥주 2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입장문에서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위한 것일 뿐 음주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간부 3명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먹었다까지 완전히 부인하네요. 야, 이 사람 뭐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선을 넘더니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 판단 못합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위법성 논란이 가득한 수사를 하면서 영장 친날 술을 먹어요? 파티합니까? 와인을 가져갔네요. 이러니까 지적을 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서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받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김 차장은 또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담아내겠다며 단독 뉴스를 만든 JTBC가 오디오 조작 방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 측에서 내보낸 뉴스 영상과 다른 각도에서 찍힌 동일한 현장 영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채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JTBC가 올린 단독 뉴스 영상입니다.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거론하며 법원 울타리를 두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후 JTBC 취재진은 내부 상황을 보도하겠다며 청사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상 1분 38초부터는 문제가 된 법원 청사 3층이 나옵니다. 이후 영상에는 한 남성이 소화기로 문 잠금 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장면이 찍힙니다. 잠금 장치가 망가지고 아래로 축 늘어지고 난 후 JTBC 영상에는 차은경 어딨어라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느끼시겠지만 여기에 큰 반전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잠금 장치가 부러져 아래로 늘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탕 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저희는 이 소리가 화면에 잡히지 않은 현장음인지 추후 편집으로 입혀진 오디오인지 알아보고자 같은 장소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락TV에서 찍은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탕 소리가 난 뒤에 남성이 소화기를 다른 남성에게 건넵니다. 그 남성이 소화기를 던진 후 화면에는 문 잠금 장치가 축 늘어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은경 어딨어와 탕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두 영상을 동시에 띄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차은경 어딨어와 탕 소리가 JTBC에는 있지만 락TV에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 차은경 어딨어와 탕 소리는 한 묶음이며 현장음이 아닌 편집을 통해 입힌 음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글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JTBC는 촬영 이후 음성을 입혀 허위 조작 뉴스를 한 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JTBC가 서부지검 사건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아 거짓 선동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JTBC 해당 영상 취재기자에게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통화 중 1월 19일 영상의 오디오 조작 의혹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취재기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유뉴스 이채정입니다. 네, 계속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지금은 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만 95명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로 5개월째 출생아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건수는 11.3%가 늘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이같이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도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11월 사망자 수는 29,21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5명, 3.8%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 규모는 마이너스 9,124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자, 정말 요즘 너무 안 좋은 뉴스만 있었죠.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나왔는데요. 5개월째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대로 쭉 증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출생아 수가 적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 귀성길 교통 정체가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5시경에 최고조에 달하고요. 귀경길 교통 상황은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혼잡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티맵 모빌리티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설 당일 오후 5시경 서울에서 부산에 최대 6시간 51분이 소요되고 서울 광주 5시간 18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 가는 구간은 24일보다 26일에 더 혼잡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일 점심시간대 최대 4시간 18분으로 예측됐습니다. 티맵은 24일 늦은 밤부터 귀성길 교통 정체가 풀리면서 25일 자정 평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귀경길의 경우는 설 당일 29일 오전 7시부터 교통 혼잡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오르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시 공휴일까지 생겨서 설 연휴가 길어졌죠. 적게는 6일, 또 31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많게 9일까지 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 잘 참고하셨다가 귀성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자유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